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저는 베스트 BJ 김원입니다. 지금 너 왜 평상시와 다르게 이런 것까지 걸어놓고 지금 이 앞에 이 영상을 찍느냐라고 하실까봐 미리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2017년 8월 1일 날짜로 아프리카 TV에서 베스트 BJ라는 게 됐습니다. 제가 아마 일요미스테리 극장 지난번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좀 제가 했던 것 같아요. 처음이자 마지막 동시송출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오해도 하시더라고요. 왜 마지막이에요? 이렇게 많이 오해하시던데, 그게 이제 제 방송을 그만두겠다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아프리카와 조금 더 좀 긴밀한 관계가 되는 이제 베스트 BJ라는 걸로 선발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셔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베스트 BJ의 조건 중에 하나는 동시송출을 할 수 없다예요.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베스트 BJ에 선발됐다라는 이제 통보를 받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프리카랑 유튜브랑 동시송출을 한 번만 하면 안 되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제 할 수 있게 이제 어느 정도의 허락을 받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하고 이제 6,000분 돌파라는 그것으로 명분은 그렇게 삼아서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말로 여러분들하고 이제 방송을 라이브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141분 최대 141분이 들어와 주셔서 되게 많이 좋은 글도 남겨주시고 많은 응원의 글도 남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글 다 끝나고 다 읽어봤고 정말 감동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그만두겠다는 게 아니라 저는 아프리카 TV의 이미지가 조금 더 많이 바뀔 수 있고 아프리카 TV에 굉장히 많은 컨텐츠들이 있다라는 걸 더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에 남아있는 거니까, 유튜브에 계신 분들도 나는 아프리카에서 보는 게 불편하다 하시면 유튜브에 올라오는 편집분들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한 번쯤 나는 그냥 직접 본방도 봐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매일 저녁 금요일만 제외하고요 10시에서 10시 반 사이에 저는 항상 아프리카 TV에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미스터리 극장은 항상 제가 10시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함께 해주시면 더더욱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성실하고 더 노력을 많이 하는 그런 BJ 김원이자 유튜버 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2탄도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미 형을 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해서 나왔는데 그 사람이 위증했다라는 것, 그 위증의 혐의를 뭘로 한 거냐면 이미 최군 및 5명이 범죄 사실을 인정받아서 형을 받은 그 근거로 6개월 가지고 기소를 때려버려요. 그러니까 6개월 더 살아라 이겁니다. 노숙자 정씨는 가만히 있다 또 한 번 위증죄로 6개월을 더 맞게 된 거예요. 검찰이 8월 18일 날 기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한 달 뒤, 정말 빠릅니다. 2008년 9월 17일 법원은 이 위증죄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징역 6개월을 또다시 선고해요. 6개월이 더 늘어난 겁니다. 제가 이게 왜 박대에서 알려져 있는 정보하고 제가 좀 다르게 갖고 와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냐면, 박대에서는 무언가 그냥 이렇게 스토리텔링 식으로 얘기가 많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법원 판결서의 자문들을 보게 되면 이상할 정도로 계속적으로 보복행위들이 가해져요. 무언가 왜 이렇게 검찰이 계속 끝까지 물음고 늘어지지? 왜 그렇게 자꾸 혐의를 입증시키지? 계속해서 때리는 겁니다. 저도 되게 뭔가 놀라웠어요. 뭔가 앞뒤가 안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변호사 자문까지도 한번 확인해봤지만 변호사도 똑같이 이상하다고 확인했던 겁니다. 이게 될 리가 없는데? 이게 왜 형이 확정나지? 저도 말이 안 됐다고 본 건 실제 법원 판결서에 확인을 해보면 위증죄를 인정한다, 징역 6개월형 선고 확정이라고 적혀있어요. 뭔가 되게 우리가 알고 있던 기본적인 상식적인 내용을 좀 벗어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저도 좀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법정 보복? 검찰의 보복 같은 게 또 나옵니다. 2008년 12월 31일 날 수원지검이 강 씨를 또다시 법정 위증 혐의로 또 기소해요. 그러니까 지금 연달아 계속 기소를 때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 씨는 항고하지도 않았어요. 강 씨는 그냥 폭행 가담죄라는 걸로 벌금을 받고 끝난 사람인데 또다시 법정 위증 혐의로 해서, 그러니까 검찰의 말과 다른 거죠. 말을 다르게 했고 형이 그쪽에 확정났다는 걸로 법정 위증 혐의로 다시 기소를 때립니다. 정말 이상했던 거예요. 무언가 되게 다르고 이상한
그런 내용이었죠. 이 이후에 검찰은 경찰과 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이때부터 다시 형에 대한 걸 확인을 해봐야 하니까 하나씩 조사에 들어가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이후에 다시 한번 재심이 이뤄집니다. 이제부터 이 재심이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재심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씨와 강씨 얘기가 아닙니다. 누구냐면 청소년 5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정씨, 강씨 얘기는 조금 이따 한 번 더 하기로 할게요. 이제 우리가 이야기의 초점의 포커스는 어디로 맞춰질 거냐면 가출 청소년 5명입니다. 우리가 지금 정씨와 강씨가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저격을 당하지? 물론 검찰과 경찰 입장에서는 저격 아닌데요. 우린 법대로 집행 중입니다. 할 말은 없습니다. 저도 당연히 인정합니다. 법이고 나란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분명히 자신들의 매뉴얼대로, 그리고 당연히 잘못을 하면 죄를 받아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그 매뉴얼대로 움직였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당연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 번째로 이야기하게 될 이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생각해 볼 입장입니다. 이 청소년들은 똑같이 다시 한 번 더 항소를 하게 됩니다. 억울한 겁니다. 왜 내가 이렇게 된 거지? 난 너무 억울합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5명은 보호센터 같은 데다가 계속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나 너무 억울하다. 그리고 실제 구치소 및 이 그 내에 있는 거기에는 이제 상담센터에 자주 들러서 자기가 너무 억울합니다. 나는 정말 죽이지 않았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폭행, 협박, 허위 진술을 유도했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해서 저는 진짜로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니까 실제로 외부에 있는 센터 직원들과 함께 조사를 하러 변호사가 같이 오게 됩니다. 원래 모든 건 무죄 추정의 원칙이니까요. 보호센터에서 변호사를 대동해서 그 변호사가 청소년 5명을 만나는데 머리를 씁니다. 뭐였냐면 이제 여기가 중요합니다. 청소년 5명은 검거될 당시부터 다 따로따로 있었다고요. 절대로 같이 두지 않았답니다. 이게 어떤 얘기인지 아시죠? 서로 말 맞추는 게 안 되게 하려고 서로 따로 둔 거죠. 그걸 알고 있던 변호사는 학생들을 한 명씩 부르기 시작합니다. 한 명씩 오세요. 한 명씩에 전부 다 사건에 대한 이야기, 당신이 알고 있는 진실을 얘기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 전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씩 다 듣게 됩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이상한 걸 느낀 거죠. 첫째, 5명의 이야기가 어느 순간부터 다르다. 다 같이 수원 쪽에 있었던 가출 청소년으로 같이 놀거나 뭐 했거나 했던 이야기들, 잡히기 전까지의 이야기들은 다 유사하고 비슷하게 나오는데 그 이후의 이야기들은 다 다른 겁니다. 뭐지? 변호사는 뭔가 이상했던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마지막 5명까지 확인을 전부 마친 변호사는 한 가지 촉이 왔다고 합니다. 얘네는 아니다. 얘는 아닌 것 같다. 이 5명이 아이를 죽일 수가 없다. 이 변호사는 다시 수사를 원점부터 조사하기에 이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 학교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제 보여드릴 기본적인 학교인데, 아까 우리 첫 번째 얘기했던 근거들을 몇 가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려고 해요. 여러분 혹시 2007년 우리 5월 14일이 언젠지 아십니까? 2007년 5월 14일은 월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그 시간이죠. 그럼 아마 5월 14일에 시신이 발견됐다면 아마도 시신은 주말에 버려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럼 주말이면 분명히 학교의 문은 닫혀 있었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인정하실 수 있죠. 제가 지금부터 그 변호사가 했던 모든 과정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함부로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대략적인 위치만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보실 그림은 바로 수원 역사에서부터 그 학교까지의 거리입니다. 제가 그 학교의 이름이 노출되면 안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제가 지금 현재 학교 이름 부분까지 잘랐는데, 여기 지금 보이시는 이 끝부분 있죠? 여기가 학교입니다. 여기가 그 고등학교입니다.
수원역부터 지금 이 학교까지의 거리는 약 1.97km, 도보로 약 29분 정도의 거리입니다. 만약에 사람을 살해를 하고 사람을 데리고 간다라고 하면 거리상, 지리상 조금 먼 길이고 들키기도 쉬운 길입니다. 누군가의 눈에 잘 띌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하나 더, 자동차로 움직였다. 아닙니다. 분명히 잡힌 분들은 노숙자십니다. 노숙자와 그리고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자동차도 없습니다. 오토바이라고 예측하기도 힘듭니다. 7명이 함께 구탈해서 끌고 가려면 사람 눈에 띄지도 않아야 되고, 따라서 살해를 한 장소가 수원역일 확률은 적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럼 수원역의 살해 장소가 아니면 시신을 유기한 장소인 혹시 수원역과 가깝지 않을까? 라고 판단을 했죠. 그래서 수원역에서 그 학교로 가게 됩니다. 제가 지금 이 학교의 사진을 이제 하나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은 하나 집중하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 학교의 그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사진을 좀 보여드릴까 말까 솔직히 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솔직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부터 좀 보셔야 되는 건데 이거 좀 가리고 보여드릴게요. 이게 학교 이름이 나올까봐 제가 사람하고 같이 있는 걸로 이렇게 보여드릴 겁니다. 요겁니다. 학교 담벼락입니다. 이걸 집중하셔야 됩니다. 학교 담벼락. 이 학교는 전통이 100년 정도 된 학교입니다. 100년이 넘었습니다. 개교가 100년이 넘었고 실질적으로 이 학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벽이 정말 넓어요. 지금 사람 키하고 대비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키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평상시 이 학교의 철문은 밑에 보시는 저게 조그만 게 아니라 아예 철문으로 닫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 어린 학생과 노숙자인데 이 어린 학생이 이 담장을 일요일에 넘어야 됩니다. 2m가 넘습니다. 담장의 벽이 2m가 넘는 곳인데 이거를 여학생을 데리고 넘어갔다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아이들이 뭐 잡아서 다 같이 또 말 안 되고 정말 이게 가능한 일일까? 학생들이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변호사는 여기서부터 이제 이상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니, 애들이 여기를 어떻게 넘어갔지? 애들이 그랬다고? 결국 변호사는 검찰에게 한 가지 자료 요청을 합니다. 당신들 이 아이들 조사할 때 있던 조사 비디오 테이프를 주십시오 라고 검찰에 요청합니다. 검찰은 초창기에 조사를 할 때 했던 영상을 줍니다. 그런데 거기서 변호사가 또 하나를 잡죠. 편집된 거 말고 주세요. 편집이 되어 있던 겁니다. 편집되지 않은 원본을 주십시오 라고 다시 검찰에 요청을 합니다. 검찰은 계속 시간을 끌다가 결국 그 변호사에게 첫 번째 모든 편집되지 않은 내용을 전달을 해주게 되고요. 거기서 변호사는 드디어 찾게 됩니다. 검찰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여기서 사람 죽였지. 너 여기서 얘 만났지. 여러분, 수사는 절대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죠? 수사는 당신 이때 뭐 하셨습니까? 아, 저는 이때 당시 사람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진술을 하는 걸 조서라고 합니다. 검찰이 먼저 너 이때 얘 때렸지? 네, 얘가 이걸 때렸습니다. 라고 쓰는 건 조서가 아닙니다. 그건 강압에 의한, 강제에 의한 진술, 강제적 수사, 강요한 수사입니다. 그걸 캐치하고 잡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따지게 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처음에는 무조건 거부합니다. 아, 저 아니에요. 폭언과 폭행까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폭언 및 협박, 회유, 이 모든 것들이 하나씩 밝혀지게 됩니다. 변호사는 이 모든 자료를 하나로 취합합니다. 첫째, 수원역에서부터 수원고등학교까지 아이들이 끌고 갈 수 없음. 둘째, 수원고등학교의 담벼락을 아이들이 넘기가 너무 힘듦. 셋째, 검찰에 무언가 협박 및 회유에 의한 강압조사가 있었음이 확인됨. 그렇게 제2심 법원으로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2심 법원으로 청구하게 되고요. 결국 경찰은 검찰과 함께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됩니다. 결국 들킨 거죠. 어떤 소리냐면 지금 현재 2심 재판부에서 나왔던 이 모든 내용이요. 인정. 이걸 인정하겠다. 법원은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뒤집고 5명 전원 무죄 확정을 합니다. 5명 전원 무죄 확정을 내리게 되고 그리고 결국엔 이 5명은 풀리게 됩니다. 제가 조금 걱정하고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5명이 다 무죄가 됐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죠? 5명이 무죄가 돼버린 판국입니다. 이제 남는 게 누구죠, 여러분? 우리 아까부터 계속 잠깐 비워놨던 사람. 남는 사람 누굴까요? 정씨와 강씨입니다. 정씨와 강씨는 다시 한번 멘탈이 나가죠. 정씨와 강씨도 이미 혐의를 살고 있지만 무언가 되게 억울하고 답답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노숙자였던 정씨는 다시 한번 법원에 이야기를 하게 되고 변호사가 한 번 더 상고를 합니다. 징역 6개월을 때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달라 라는 부분을 때리게 되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분이 2012년 8월 이미 만기 출소해버립니다. 이미 5년을 다 살아버리신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혐의는 끝까지 모든 게 형량까지 다 끝난 상태라 이미 다시 재판부에 들어가봤자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렇게 만기 출소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5명이 무죄로 판결난 이 사건에 대해 언론이 다 붙게 되고 노숙자 정씨에게 한 가지를 묻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숙자 정씨는 인터뷰에서 경찰에서 부인을 하고 폭언, 폭행 이 모든 것들을 겪다가 끝까지 부인을 하다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아 난 어쩔 수 없이 그런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인터뷰를 하고 현재까지 종족을 감춘 상태입니다. 이렇게 모든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결국 범인은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검찰은 그리고 법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범인을 잡았습니다. 그 범인이 누구냐면 정씨와 강씨입니다. 그들은 범죄 형량을 받았습니다. 폭행, 치사, 우발적 폭행, 우발적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모든 걸 받고 나갔습니다.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누가 범인인지 알 수 없다. 정씨와 강씨도 무조건 범인이라고 얘기할 만한 확실한 증거도 없고 그들도 어떤 수사로 어떤 얘기로 진술이 됐을지 아무도 알 수 없다. 마치 가출 청소년 5명처럼. 그리고 그 이후에 밝혀진 내용입니다. 2011년쯤 이 죽은 소녀, 실제 이 죽은 소녀는 지능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시력도 굉장히 나빴고 신체 조건 자체가 그렇게 좋은 타입이 아니라서 친구들도 주변에 많이 없었다고요. 따라서 버디버디, 미니홈피 같은 온라인 친구를 사귀는 것에 집중을 많이 했었고 사건이 터지기 며칠 전 소녀가 자신의 집에 온라인 친구들을 초대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온라인에서 만난 친구들, 그 친구들을 집에 초대했다가 그 집에서 그 아이들이 그 피해자의 어머니의 귀중품들, 반지, 귀걸이, 목걸이 같은 걸 훔치고 달아난 겁니다. 이게 밝혀진 게 사건이 끝나고 한참 시간이 지난, 아니라 6년의 시간이 지난 2011년이었다는 거예요. 애초에 초기에 잡았던 부분의 수사부터 잘못 들어가면서부터 무언가 다른 사람, 다른 것들, 거기에 집중하고 어쩌면 끼어 맞춰진 이야기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법은, 나라는 범인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범인을 알 수 없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어떤 것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더군다나 문제가 됐던 건 뭐였냐면 실제로 천안에서 이 가출 총선의 목격설까지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도 조사하지 않았고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경찰의 입장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초창기에 신원 확인이 되지 않아 꽤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50일 뒤에 지나고 나서야 그 학생에 대한 게 확인이 됐는데, 문제는 그 50일 이전에 노숙자 정씨, 강씨를 그냥 갑자기 긴급 체포해서 넘는 바람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알았더라도 이런 일도 있었구나, 친구를 끌고 들어왔다가 무언가 절도와의 사건이 있었구나 라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하지 않았을까? 혹시 그냥 지나간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한 더불어 무죄 판결을 받았던 징역 1년 정도 옥살이를 실제로 했던 그 가출 청소년 김모 씨 및 총 5명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고, 2014년 10월 26일 국가가 이들 피해자에게 약 100만원부터 최대 2,400만원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모든 이야기가 끝납니다. 후련한가요? 시원한가요? 아닙니다. 우린 찝찝합니다. 우리가 찝찝한 이유는 너무 단순합니다. 범인은 확실한가? 뭔가 느낌이 찝찝한데? 진짜 이게 다 된 거라고?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이야기가 맞다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추측과 의심과 추론을 해보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가 무조건 맞다는 건 아니니까 불편하게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찰은 처음 노숙자라는 키워드에 너무 집중을 하지 않았을까? 검찰과 경찰이 너무 빠르게 사건을 처리시키지 않았을까? 50일 뒤에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니는 분명히 얘기했을 겁니다. 얘 며칠 전에 친구들 데리고 왔다가 우리 집에서 그거 다 없어진 일도 있었어요. 과연 경찰이 그걸 몰랐을까? 검찰이 그걸 몰랐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범인은 잡혔죠. 범인은 잡혔기 때문에 더 이상 수사를 했다간 잘못 잡아서 잘못 넣었다는 그거 하나, 더더군다나 노숙자라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을 건드렸다는 그 비난 여론을 피할 수 없을 거라는 두려움이 있지 않았었을까? 그래서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시킨 게 아니었을까? 조심스럽게 유추합니다. 왜냐면 이후에 검찰이 그랬죠. 가출 청소년에 대한 정보 어머니한테 들은 거 아닐까요? 애가 5명, 친구들 몇 명 데리고 온 적이 있었다. 이렇게 되면 무언가 조각이 맞춰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청소년들은 2009년 2심 공판을 겪고 2009년 1월 22일 원심 파기 무죄 선고를 받고 2010년 7월 22일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고 최군 등 모든 사람을 무죄 확정합니다. 1월 22일 형이 확정난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한 거죠. 검찰이 항소를 하고 대법원은 파기시킨 겁니다. 대법원은 절대 5명의 혐의가 없답니다. 이어 8월 23일 정씨 위증 사건도 다시 한번 나왔었고 11월 5일 정씨 상해치사 사건도 다시 한번 재심의 청구가 들어갑니다. 24일날 정씨 위증 인정해서 징역 5년 5개월을 때렸고 강씨는 위증을 인정해서 벌금도 또 한 번 때리게 됩니다. 2011년 6월 30일 서울 고등법원 재심 청구를 기각했고요. 이게 중요하죠. 2011년 6월 30일 고등법원이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다시 얘기하면 정씨는 기각을 받아 끝까지 산 겁니다. 7월 8일 정씨 재심 기각에 대한 대법원 재항고가 있었지만 그것도 똑같이 날아가게 됩니다. 2012년 6월 대법원은 재심을 결정했지만 한 번 더 재심을 결정을 했지만 2012년 8월 5월 만기 실형 출소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유추하겠습니다. 잡을 수 없었습니다. 잡고 싶었지만 너무 많은 걸 놓쳤습니다. 어쩌면 초동수사만 조금 더 잘했더라면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억울한 소녀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다 했지만 제일 불쌍한 사람은 구천이 되어 영혼이 되어 떠돌고 있을 바로 그 15살 소녀 한 명입니다. 만약 정씨가 진짜 범인이 맞다면 그 범죄에 대한 걸 달게 받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는 살인 혐의가 아닌 우발적 살인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다는 점, 그게 정말 맞는지 아닌지는 우리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정씨도 범인이 아니라면 누군가 저 소녀를 살해한 그 사람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숨쉬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번 토요 사건 팩트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저는 검찰과 경찰을 굉장히 신뢰합니다. 하지만 정말 몇몇 자신의 실적과 자신의 무언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뭔가 그림을 만들고 작품을 만들고 조각을 만든다는 표현을 쓰는 그런 몇 안 되는 그런 경찰과 그런 검사들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받지 않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때 당시 수사를 했던 검찰과 경찰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정말 양심적이었습니까? 당신은 정말 이들이 범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의 양심에게 묻고 싶습니다. 김원의 토요 사건 팩트,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고 아직은 끝나지 않은 사건이다 라고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이었습니다. 김목규 별표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